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1부에 이어서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월요일에 참 기운차게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 시장이 흘러내리면서 오늘 종일 꿀꿀한 기분으로 살아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필 또 날씨까지 이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장에서 승리하는 전략을 얻어가려면 돈의 흐름을 미리 읽고 한 발짝 더 먼저 나아가 있어야 할 겁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그 해답 찾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 방송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감 시황 먼저 살펴보시죠. 네, 25bp에서 50bp 넘어서 이제 75bp 인상이 나올까요?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공포가 오늘 우리 시장과 아시아 증시를 짓눌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76% 하락한 2657.1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2700선을 하회한 건 지난 18일 이후 5거래일 만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2.49% 하락한 899.8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코스닥 지수 역시 종가 기준 900선 아래로 밀린 건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시죠.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개인이 1조 634억 원을 사들였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3,476억 원, 7,099억 원을 팔아낸 오늘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도 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역시 시장에서 3,031억 원을 사들였고요. 기관은 1,150억 원, 외국인은 1,440억 원을 팔아낸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 물가 비상, 금리 인상에 글로벌 경제도 패닉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자, 물가와 금리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의 상황은 패닉에 빗댈만 합니다.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으로 공급은 수요에 못 미치고요.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미국, 유럽, 아시아, 남미 너나 할 것 없이 기록적인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즉각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에서는 이제 빅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 수준의 인상을 단행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치솟는 물가 그리고 금리에 대처하는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는 무엇일지 저희 머니트렌드에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자,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를 깊게 파헤쳐보는 머니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재 파트너와 함께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안녕하시냐고 여쭤보는 게 참 민망할 정도로 오늘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간단하게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시장은 원래 그렇습니다. 네. 주식시장은 원래 변동성을 숙명적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전략을 짜야 되죠. 네. 이러한 변동성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런지를 알면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를 때는 질주를 하게 되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뭐 제 생각이 꼭 맞는다가 아니라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시장에 왜 빠졌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오늘 간략하게 한번 코멘트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긴 터널에 그래도 끝부분에 도달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빛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가면 그래도 꼭 빛을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박원재 파트너와 함께라면 그 시간 조금 더
힘들지 않게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앱으로 스캔하시면 역시 박원재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멘탈도 한번 잡아보시고 또 시장에 승리하는 전략도 함께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이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시장이 계속되는 금리 인상 경고에 출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직격탄을 맞고 있고 우리 증시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줄 걸 알면서도 연준이 연일 강경하게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자, 앞서 브리핑에서도 뭐 들으셨지만 그만큼 인플레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최근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 공포가 덮치게 된 배경부터 하나하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의부터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통상 물가 상승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물가 상승을 좀 쪼개보면은 요인이 수요적인 요인과 공급적인 요인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급단에 문제가 생기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으로 보통 오는데 이게 원자재발 이런 게 나오는데 출발은 아마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으로 이해를 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인플레가 두 개가 좀 겹쳐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수요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강한데 이거를 채워줄 공급단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그래서 물가가 급등하는 이런 요인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물가 상승은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과 디맨드 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겹쳐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이제 방어하려면은 정책 수단이라고 하는 게 금리라는 정책 수단을 피는데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공급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수요를 통제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연한 얘기지만 부채 경제죠. 지금은 부채를 다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자 지급으로 나가니까 임금 상승보다 금리 상승이 빠르게 되면은 임금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이 줄게 돼요. 가처분 소득이 줄게 되면 수요가 줄게 되죠. 결국 금리 인상을 통해서 타겟팅하는 건 수요를 좀 줄여야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금리를 낸다 해서 공급이 통제되지는 않아요. 공급은 공급적인 요인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개발자 통제를 통해서 이를테면 뭐 광원을 개발하거나 에너지 개발을 하려면 자기 돈으로 하지 않고 차입을 하죠. 네. 금융권에서 차입을 하는데 금리가 오르면 덜 차입하게 되겠죠. 그럼 개발을 덜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공급이 덜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줄여야 되는데 뭔가 안 맞죠? 금리를 올리면 수요 줄이는 건 좋은데 공급도 좀 줄일 염려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빠르게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작년의 연준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작년에 물가 때문에 어지러웠던 거는 봄이었어요. 딱 1년 전입니다. 그때 CPI가 5%대가 나오면서 연준이 깜짝 놀랐어요. 야, CPI가 5%다. 그런데 이거 일시적이야. 걱정하지 마. 하반기 가면 떨어져. 이렇게 이제 시장을 안심시키면서 네. 작년에는 재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부양책 이어가는 기조로 연준에서 계속 양적 완화를 하고 있었고요. 시장에는 계속 달래는 말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있어. 네. 그러니까 뭔 이야기가 있으면 시장에서는 연준 풋. 야 떨어지면 연준이 정책 나와서 돈 푼다. 그러니까 바이 더 딥. 떨어지면 사라. 그게 작년 내내 관통했던 얘기죠. 네. 그런데 하반기면 잡힌다고 얘기했던 물가가 안 잡히고 네. CPI가 오히려 7%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연준이 스탠스가 9월부터 바뀌어요. 그러면서 야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 아닌 것 같다.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민하게 살펴보겠다는 얘기를 9월부터 해요. 네.
그때부터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시장이 막연하지 않아요. 막연하지 않은데 우리는 지난 일을 자꾸 잊어버리죠. 자, 시장을 다시 한번 둘러보면은 자, 연준이 9월부터 스탠스가 바뀌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야, 물가가 일시적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습니다. 네. 작년 가을에 충격을 받아요. 그러다가 연말에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야, 금리 인상을 작년만 해도 올해 안 한다 그랬어요. 빨라야 올해 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야,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으니까 또 충격을 받습니다. 새해 벽두에 들어서자마자 뭐가 나오냐면 12월 달에 연준회의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QT도 한데 양적 긴축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벼락으로 떨어집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연준은 지금 작년에 금리 조절을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거를 시장한테 계속 가이던스를 줍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뻥이 아니라 정말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이거 받아들여야 되겠어. 라고 계속 시그널을 줘요. 그래서 이제 충격 먹으면 또 올라옵니다. 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전쟁 때문에 가는데 또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주말에 빠진 게 새로운 건가요? 기존 건가요? 주말에 빠진 게 0.5 네. 빅스텝 얘기했는데 이 앵커께서 다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없던 얘기를 해요. 네네. 기존에는 점도표를 통해서 뭐 0.5% 한 번 정도는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연속으로 하거나 0.75% 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난 주말에 그 얘기가 다 나왔죠. 네. 야, 0.5%를 하는데 자, 이제 5월 달에 0.5%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5월 달 연준이 있고 6월 달 연준이 있고 7월 달 연준이 있는데 45일씩 하는데 5월 초, 6월 중순, 7월 말에 있어요. 그런데 0.5씩 3번 한다는 건 처음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중에 잘하면 한번 0.75를 우리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금리 인상을 할 때는 기본 스텝이 0.25라는 게 이제 프로고 25bp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베이시스 포인트. 네. 어떻게 말을 써도 좋은데 그냥 베이시스 포인트로 할게요. 25 베이시스 포인트로 별일이 없는 한 하는데 이번에는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쳤다고 연준이 실토를 했기 때문에 빠르게 아까 얘기한 정책적 효과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왜 빠르게 해야 되느냐 하면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물가 상승을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70년대에 그래서 연준이 굉장히 고생을 했죠. 그래서 연준은 시장의 심리를 선제적으로 제압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시장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빠르게 충격을 줍니다. 네. 시장이 또 안 빠지고 올라가면 더 빨리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시장이 여기서 절벽으로 그냥 고꾸라집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게 아닌 게 뭐냐면 시장이 고꾸라지려면은 수요가 완전히 사라져서 경기 침체가 와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꼬꾸라지는데 금리 인상을 하는 건 뭐냐면 지금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아이러니하게 지금 경기가 너무 좋아서 지금 지표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표가 나쁘지 않고 우리나라도 수출입 사상 최대치 경신하고 있고 물론 물가 수준을 반영 못해서 떨어지지만 미국 기업도 어닝 발표를 하면 서프라이즈 기업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주가는 항상 이렇게 간다 그랬습니다. 제가 주가란 실적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실적만 갖고 안 되고 여기에 시장의 심리라는 게 들어간다 그랬죠. 이 심리가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유동성에 힘입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심리가 투자 심리가 올라가서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익률 눈높이는 저 하늘 위에 있는데
지금 시장은 긴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심리를 빠뜨려야 돼,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야 정책 당국자가 정책의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평상시 위기 전에 시장의 심리, 밸류에이션보다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은 아직 양호합니다. 그런데 심리가 안 떨어지니까 이 심리를 좀 빠뜨리는 작업을 연준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난주에 빠진 건 뭐냐면 새로운 게 나왔다 그랬죠. 50bp씩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거 3번 하면은 1.5% 올라가는 거고, 네. 여기서 앞으로 6번이 남았어요. 그럼 3번이 더 남는데 25베이시스씩 가면은 0.75. 그러면 2.25. 그러면 현재 금리가 0.5죠. 그럼 2.75. 그러면 작년 3월 달에 점도표 찍었을 때 중립금리가 2.25였는데 이게 연말이면 도달합니다. 그럼 중립금리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네. 중립금리 수준을 3.0까지 올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시장이 그거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새로운 게 나왔어요.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그 다음에 중립금리 인상, 점도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은 충격을 먹었고, 지금 현재도 선물 시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오늘 또 중국이 상하이에 의해서 베이징 또 봉쇄를 한다는 뉴스가 나왔죠. 중국 시장은 오늘 뭐 거의 절단이 났습니다. 5%가 빠졌죠. 그거 보면은 시장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건 팩트예요. 그런데 무너지는 시장이라고 보기엔 빠르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은 이제 시작이고, 금리 인상하는 근거는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이고, 이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데, 여기서 경기가 부러지려면 중립 수준 올라갈 때까지 가고, 그러면 수요가 줄어야 되는데, 경기 침체는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 났을 때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데 아직까지 역성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시장도 보면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1월 달은 답이 없었어요. 1월 달은 뭐 할 게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1월 달엔 뭐 아무것도 못했고, 2월 달, 3월 달은 테마만 극성을 부렸어요. 네. 4월 달부터 시장이 달라져요. 주도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2차 전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철강이 나왔고, 조선이 나왔고, 반도체가 나왔고. 네. 섹터 플레이가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스마트 머니는 이미 몰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지수보다는 종목이나 섹터가 중요한 시장이고, 지금 어떤 계좌는 지금 지수하고 전혀 관계없이 고점을 높이는 계좌가 있어요. 계속 내 계좌가 고점을 향해 가는 계좌가 있고, 어떤 계좌는 그냥 반토막 났는데도 더 빠지는 계좌가 있을 겁니다. 극단적인 차별화가 지금 진행되는 장이에요. 그리고 지수는 쉽게 올라가기가 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지금 양적 긴축까지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고, 이게 스케줄을 보면 그러면 5월 달 연주 때 5월 4일 날 우리는 발표문을 받습니다. 이때 스케줄이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자, 지금 시장이 어디까지 반영하고 있냐면 이제 2.25까지 반영이 됐어요. 지난번은 어디까지 반영됐죠? 1.75까지 반영됐어요. 1.75까지 반영된 시장에서 똑같은 얘기로 시장이 충격 먹지는 않아요. 이번에 충격 먹은 건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연속, 이것 때문에 충격을 먹었는데, 그럼 시장은 이제 2.25, 중립금리 2.75까지 이제 인정입니다. 이번 딛고 올라가면은 이제 시장이 더 충격 먹으려면 이 이상의 금리 스케줄이 나와야 충격을 먹는데, 금리 스케줄은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 경로 의존적이니까 하반기 경기 진행을 봐야 되겠지만 2.75에서 3.0이 실링이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하는 게 대다수의 가이던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충격이
일정상으로는 마지막 터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데 이거는 주식시장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팩트로 이렇게 추정을 해서 대응을 하는 거고 하반기 가면서 달라질 수 있죠. 이를테면은 하반기에 물가가 좀 잡힐 줄 알죠. 지금도 하반기 가면 지금보다 나을 거야. 그런데 안 나아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기준금리, 중립금리가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럼 충격을 또 먹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땐 결국 전쟁이 이제 어차피 종료가 돼. 지금 전쟁 때문에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오죠. 에그플레이션도 나오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또 지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중국은 도대체 언제 엔데믹이 되는 거야? 이걸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리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공급난의 밸류체인이 언제 풀리는지를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풀리는 조짐이 보이면은 5월 연준 회의부터 갈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여전히 지체되고 잘 안 풀린다라면 다음 연준 회의 그러면 6월 중순이 되겠죠. 거기서도 안 되면 7월. 그래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정답이 없어요. 계속 투자자가 그걸 추적하면서 자료를 찾고 접점을 찾고 그렇게 추적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총수요 곡선과 뭐 이런 거를 좀 보면은 총 수요 공급 곡선을 그냥 그리면 제일 편해요. 이게 총 수요입니다. 총 공급이에요.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직접적인 이전 소득 주어서 재난지원금 이렇게 수요 곡선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근데 공급은 안 늘었어.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까지는 이 양적 팽창으로 주가가 편안하게 상승했는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요가 줄어들게 돼요. 수요도 줄고 공급도 공급망 때문에 줄고 그럼 어떻게 되죠? Q가 확 줄게 되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만 오르고 사회 총량은 안 늘고. 근데 이거는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수요가 줍니까? 줄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전히 미국의 고용이 완전 고용에 가깝고 지금 3.6%죠. 실업률이 완전 고용입니다. 임금도 여전히 인상되고 있고 가계저축률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지금 문제는 수요가 너무 좋아서 문제입니다. 공급은 안 되는데 수요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수요 통제를 해야 되고 이 수요 통제를 통해서 적절하게 균형 가격이 잡히면 그때부터 시장은 다시 시장 본연의 방향을 볼 겁니다. 이미 시장 본연의 방향을 보고 시작했어요. 우리 시장에서는. 그래서 투자자는 그런 걸 보고 가야지 지수만 바라보고는 좀 계속 답답한 시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충격을 받은 부분은 중립금리 자체가 올라간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긴축 공포가 너무 과한 건 아닌지 그런 궁금증도 들거든요. 자, 이번 충격이 터널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이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은데 자, 이런 상황에서 국내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힌트를 좀 주시죠. 그 말씀을 다 드렸죠. 지수는 그래서 지금 묶여 있다고. 네. 계속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은 기본적으로 미국 금리가 세상의 표준이기 때문에 자, 미국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요. 이머징 금리하고 이제 이머징 금리는 미국 금리만큼 빨리 못 올려요. 네. 경기의 문제 때문에. 그럼 미국 채권 살까요? 이머징 채권 살까요? 미국 걸 사겠죠. 미국 걸 사야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쪽에 있는 돈 들어와 있는 외국 자금들이 빠져서 미국으로 가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요새 우리나라가 그런 걸 겪는 겁니다. 네.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환율은 올라가고 이런 게 그런 거를 지금 반영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수가 들어올리기는 어렵죠. 중요한 거는 환율이 사실 1250원에 다다랐어요. 이 여간에서 환율이 1250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해외에 그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이런 차트는 잘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지금의 환율 차트는 굉장히 좀 특이한 차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은 월봉으로 볼게요. 이게 $1 환율인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1250원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죠. 작년에 코로나 때에도 1290원까지 갔었고 그러니까 해외의 금융위기나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는 한 한국 환율이 1250원이라는 밴드를 잘 안 넘겼는데 네. 지금 거기까지 왔다는 건 그만큼 지금 금리에 대한 속도, 밸런스가 미국 중심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는 원자재에 굉장히 취약한 국가로 분류되다 보니까 원자재에 대한 가격 전가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볼 때는 대한민국 시장은 그렇게 매력이 높지 않다. 지금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거는 이제 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을 좀 분류해 봐야 되는데 패시브 자금은 그냥 비중 조절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해요. 한국물 줄여. 그럼 줄입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 평가를 해보면 굉장히 싼 기업이 이를테면 삼성전자가 올해 사상 최대치익을 경신할 것 같아요. 60조 넘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인가 이거 아닌데라는 시장의 컨센이 모아지면 돌고 갈 텐데 그게 이제 시기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당장 답답한 것과 그럼 삼성전자가 이제 뭐 완전히 폭망을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기열을 길게 보고 사실 연초나 작년에 들어왔던 자금은 무조건 다 물려 있죠. 그럼 새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여기가 새로 기준점이라면. 그러면 자산이라는 건 어차피 변동성을 갖고 업앤다운을 해요. 네. 그리고 방향성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은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향후 2년 동안 계속 위로 향합니다. 실적은 위로 향하는데 주가는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죠. 그렇죠. 실적이 거짓말이거나 주가가 거짓말이거나. 실적이 거짓말을 하나요? 매분기 발표하는데. 그렇죠. 1, 4분기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네. 주가만 떨어지죠. 투자는 그렇게 어려울 때 모아가는 게 장기적으로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이 왜 사야 되고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는 뭐고 이 기업의 키팩터 업사이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 주가 떨어지면 괴로워요. 이게 뭐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투자가 어려워지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이 쭉 주식을 갖고 계신 게 여러 개 있으실 텐데 지금 쭉 뭐 이게 수익이 났건 손실이 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왜 샀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뭔 키팩터가 있어서 돌아서는지 전혀 모른다. 그러면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깜깜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가진 주식에 대해서 나는 막연한 거예요. 이 주식이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고 떨어지면 더 불안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카지노 게임처럼 배팅이 아니고 지금부터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인과를 찾아서 야 이거는 내가 지금 빠지고 있지만 앞만 봐도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믿음이 드는 종목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주가가 떨어져도 불안하지 않고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더 떨어지면 물 탈 수 있는 용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를 지금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네, 뭐 환율이 지금 뭐 정말 특이할 정도로 오르고 있고요. 금리는 오르고 뭐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을 기준점으로 본다면 차곡차곡 모아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겠죠. 자, 그 중에서도 앞으로 이 차곡차곡 모을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 발굴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스캔해 주시면 박원재 파트너의 노란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이 터널이 지났을 때 정말 그 누구보다도 밝은 빛을 맞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 깊게 알아봤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머니 섹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 섹터는 음식료 업종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음식료 업종 오늘 1.16%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자, 박원재 파트너님, 음식료 업종 오늘의 머니 섹터로 선정해 주신 이유 알 것 같습니다만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음식료 업종밖에 오늘 움직인 게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도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종합주가지수의 모양이 이래요. 대형주는 똑같이 가니까 이렇습니다. 네. 중형주 모습 다르고 소형주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가 가는 게 아니라 섹터와 종목이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좋다 그랬죠. 그럼 뭐가 가는지를 하나하나 찍어보라 그랬어요. 음식료를 찍어봤더니 어떤가요? 종합주가지수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음식료 섹터는 지금 잘 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왜 잘 가는지를 캐치를 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내가 아까 얘기한 믿음이 가는 종목이 내 포트폴리오에 좀 있으면 좋아요. 네. 이렇게 지금 시장 대비해서 우월한 모습을 보이는 게 자, 섬유유벽은 오늘 좀 많이 무너졌어요. 잘 나가다가 이렇게 하나씩 다 찍어보세요. 종이 목재가 올라가네요. 요새 펄프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죠. 펄프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 펄프 가격이 원재료니까 가격 전가가 가능하겠죠. 종이값 오른다랍니다. 가격 전가가 되는 섹터가 원재료 올라가는데 가격 전가가 되면 나중에 기업이익이 여간해서 오른 가격이 떨어지지 않죠. 그런데 네. 원자재는 어느 순간 떨어지죠.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하늘 높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인플레이션 기에는 가격 전가를 하는 기업은 기업 실적이 좋아집니다. 지금 음식료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종이 목재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화학은 대형주니까 죽었고 의약은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비금속이 지금 뭔가 가격 전가가 되는 모습이 보이죠. 철강도 제가 계속 경기민감주 얘기할 때 보이죠. 기계도 그렇죠. 자, 이거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전략이 다 나와요. 전기전자 치수에 눌리니까 꼼짝 못하죠. 운수장비 최근에 올라간 거 조선 자동차 다 올라가죠. 자, 유통업 이렇습니다. 리오프닝 이슈로 해서 편의점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죠. 그런 게 지금 여기다 나타나죠. 자, 그다음에 유틸리티나 이거는 가격 통제를 받아서 어렵다 그랬죠. 건설업이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숫자가 지금 가격 전가가 좀 만만치 않게 나오니까 밀리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거 보면은 지금 시장 대비해서 우위에 서 있는 게 어딘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중에서 음식료를 한번 어떻게 돌아가나 보겠습니다. 음식료 섹터는 그게 원재료를 다루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공식품을 다루는 게 있고요. 이거를 이제 리테일로 뭐 그 가공 조리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방으로 비료나 사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음식료 중에 제일 빨리 올라간 게 비료나 사료가 제일 빨리 올라갔죠. 그래서 뭐 비료 사료, 현대 사료 무슨 이런 사료 나오는 거 사실 이게 정상은 아닌데 이게 시장에서 평범했던 주식이 이슈와 테마를 만났을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지 보여주는 게 이럽니다. 네. 다만
이걸 그 펀더멘탈과 이슈와 테마는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게 이 가격은 지킬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으로 따라가는 거지. 야, 이거 올라갔으니까 눌림목을 또 산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딱 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평가를. 그러면 현대사료가 시가총액이 어느덧 8천억이 왔어요. 2만 원에서 10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물을 보세요. 8천억짜리가 드나. 자, 매출 1,000억에 영업이익 없어요. 그럼 뭐다 이건? 수급이 붙어서 그냥 가격만 띄워놓은 겁니다. 그럼 자, 내가 현대사료를 올라가면 눈이 가죠? 주가가 올라가면 눈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략을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이게 점으로 갈 땐 못 샀고 눌림목 터졌을 때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 요즘에서 아주 조금 이걸 많이 실으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이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종목이나 주식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이 되죠. 한일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올라가는데 시가총액이 5천억. 제목 볼게요. 5천억짜리가 될까요? 작년도에 3,500억 매출에 100억 이익. 그러면 이 사료 매출이 이제 뭐 농축산 뭐 이런 축산 가공 이런 데에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식량 파동, 우지 파동이 난다해서 이게 매출이 뭐 한 5조 가고 10조 갈까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벤트나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원재료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밀 가격이 많이 오른다. 그럼 밀 가격이 오르면 우리나라는 이제 수입을 대한제분이나 뭐 사조동화원 이런 데서 합니다. 그럼 이런 게 그거 반영해서 이게 지금 펀더멘탈 반영해서 올라가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기업이 좋아지니까 올라가는데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 이거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거 좋아지는 거 알겠어. 왜 그러냐면 밀가격이 올라갔고 그러면 대개 원재료가 올라가고 그걸 내가 이제 가공해서 판매하면은 타임 레그라는 게 존재해요. 내가 싸게 산 게 재고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나는 이익단이 계속 올라가죠. 네. 이게 원유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정제마진 올라가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지금은 원재료 부분에 이런 게 있고 그러면 그렇게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올라가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21년 작년도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1,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걸 추적해 보면 알아요. 과연 올라갔는지.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면 이게 몇 분기까지 올라갈까? 이런 걸 또 예상을 해야 됩니다. 사조동화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는 지금 숫자가 명확하게 올라가는 게 안 나와요. 그런데 밀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1, 4분기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작년 연말까지는 별로였고 올해 전쟁 나면서 오래 올라갔는데 1, 4분기 때 이제 발표가 나겠죠. 그럼 이게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번 봐야죠. 그래서 이게 몇 분기 갈까? 이런 걸 보면서 추적을 하면 됩니다. 근데 1, 4분기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격 전가를 가장 잘 시켰던 게 리오프닝 관련해서 주류 회사였죠. 그래서 롯데칠성과 하이트진로 이런 게 선방돼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주식은 이 모멘텀과 이벤트와 실적이라는 삼박자가 맞물려서 이렇게 같이 보면서 추적을 해야 돼요. 근데 음식료 값이 지금 원가는 오르는데 작년에 음식료 가격을 많이 올렸는데 그동안에 더 올라갔어요. 원재료가. 그러면 이번 분기의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잘 안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가를 하기 전에 원가가 훨씬 빨리 오르니까. 근데 지금 왜 오르느냐? 이게 어려워요. 기대감이 쌓였잖아요. 야,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은 가격 전가 할 거고 원가가 떨어지면은 음식료 가격을 한 번 올리면 여간해서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언제 나왔냐 하면 대체적으로 음식료 사이클이 2007년 뭐 이때부터 2000년 중반 이게 다 분할을 해가지고 요새는 연속 차트 나오는 게 잘 없네요. 아, 여기 나오네요. 이 음식료 차트를 보면 되게 대동소이한데 2000년 중반에 한번 사이클이 있었고 2013, 14년도에 사이클이 크게 나와서 이때가 지금하고 비슷한 환경이에요. 네. 이때가 지금하고 비슷한 환경이고 그래서 음식료도 지금은 잘 추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계속 원가 올리는 걸 반영해서 가격을 올리고 그다음에 밀가격이나 옥수수 가격이나 전당 전분 이런 것들이 전쟁 끝나고 올해는 틀렸죠. 왜냐하면 농산물은 구조적으로 공급이 파종 시기를 놓치면 그해 농사는 끝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곡물 공급이 안 될 거고 이제 내년인데 내년도에 이제 공급이 충분히 돼서 곡물 가격이 떨어진다면 내년도에는 음식료 섹터가 제법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고 올 여름부터 하반기에 잘 추적해 보면 내년도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전가 잘 됐던 거 이제 농심 농심이나 삼양식품 네. 이게 가격 통제를 가장 많이 받는 이게 왜냐면 라면 값이 물가 지수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라면 값은 여간에서 안 올려줍니다. 라면 값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런데 작년에 이제 가격 인상을 했는데 밀 가격이 더 올라갔죠. 그래서 이것도 실적이 좀 부러질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어느 순간 가격을 인상하면 그때부터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조 회사별로 이렇게 또 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음식료를 통으로 보지 말고 그렇게 각각의 성격을 분류해서 추적을 해나가시다가 그중에 내 눈에 띄는 종목이 있으면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보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음식료 업종 강했고요. 최근에 원자재값 상승 이슈를 타고 많은 테마들이 회전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원자재 값이 지나치게 올라 있다는 점,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시기는 분명히 온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야겠죠. 자, 그 부분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자, 올 여름부터 하반기 음식료 업종 잘 추적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종목,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보내주셔서 노란톡방에서 어떤 종목이 좀 실적이 좋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머니 섹터 음식료 업종으로 만나봤고요. 박원재 파트너가 공개하는 머니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박원재 파트너가 선정한 오늘의 머니 종목은 유니드입니다. 자, 유니드 오늘 흐름 보면요. 1.1% 하락이 나왔고 13만 4,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 중반에 반등이 나왔었는데 다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자, 유니드에 대한 이야기 박원재 파트너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이 유니드 전 세계 1위 기초화학 소재 기업이잖아요. 머니 종목으로 선정해 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방 그 에그플레이션이 지금 심각하죠? 그렇죠. 심각한데 에그플레이션 이면에 이제 경작지 줄어든 것도 있는데 농사를 지려면 비료를 많이 써요. 네. 비료를 정말 많이 쓰는데 비료를 쓰는 게 보통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21년, 23년에 이제 에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료를 만드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석탄 베이스에서 뽑아내는 게 암모니아를 추출해서 요소를 뽑아내면 이게 요소계 비료인데 이게 가장 큰 볼륨을 차지합니다. 이게 55%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에서 나오는 비료도 있는데 인산계 이게 25%. 그 다음에 칼륨계에서도 이제 비료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칼륨계 비료 원료가 돼요. 유니드는 칼륨계 원료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탄산칼륨과 가성칼륨을 생산하고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냥 이게 그냥 첨가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료도 만들고 식품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소량으로 여러 군데 판매가 돼요. 오. 그러니까 마케팅적으로 보면은 이게 흔들릴 일이 없어요. 오, 매출이 그냥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경기도 안 타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그 ESG와 그 전쟁 이슈로 인해서 갑자기 비료 파동이 나니까 두 가지입니다. 유니드는 원료를 만드는 거죠. 그 이제 칼륨계 원료를 만드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비료 대표는 남해화학이에요. 그래서 남해화학도 요새 주가 차트를 보면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왜 오를까? 예, 비료 파동 때문에 그래요. 비료가 올해 쇼티지예요. 비료를 공급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2006년도, 7년도에 남해화학 옛날 재무 차트가 나오나? 한번 볼게요. 옛날 재무 차트를 보이면 이거 보세요. 2008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008년에 갑자기 1조 2천억 매출이 2,400억 수익이 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그 비료 쇼티지가 날 때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걸 연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올해 비료는 쇼티지다. 그런데 유니드는 그 원료를 공급하고 그거 아니라래도 식품 첨가물이나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용처가 많고 재무 추이를 보면은 유니드의 재무 추이를 보면은 정말 꾸준히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중국에 증설까지 했어요. 그 증설이 올해부터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매출이 점프를 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기업의 스토리를 볼 때는 이게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뭔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점프하는 구간이 나와요.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1사분기 실적 발표 오늘 나왔는데 완벽한 서프라이즈입니다. 와. 컨센이 480억이었는데 560억인가 나와. 이거 그냥 한번 찾아보십시오. 생각 이상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데 이거를 뭐 예전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갖고 온 이유는 종목을 이렇게 발굴한다는 거예요. 차트가 이게 아니고 기업 내용을 분석해가면서 추적해가면서 유니드는 계속 관찰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목을 마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가격은 눌림목 잡아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한 18만 원까지는 보입니다. 네. 손절을 잡아드려야겠죠? 10만 원 잡아드릴게요. 네, 오늘 머니 종목으로 공개해 주신 유니드 목표가는 18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10만 원 잡아주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꾸준히 추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니드를 가져오신 이유는 또 있어요. 박원재 파트너가 항상 종목을 발굴하는 과정을 오늘 유니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실적이 좋고 매출도 꾸준한 기업들, 이번에 유니드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정도로 정말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런 정말 건실한 기업들 종목 발굴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